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오늘도 방구석 독서 모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8월의 첫 번째 책, 사실상 여름 시리즈의 제 생각에는 여름이 한풀 꺾이는 여름의 마지막 방구석 독서 모임 시리즈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방구석 독서 모임 계속 하겠지만 뭔가 느낌이 그래요. 지금 딱 이번 주부터도 뭔가 여름이 이제는 슬슬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번처럼 막 엄청 덥지 않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여름의 피크를 장식한 작품이고요. 오늘의 작품은 바로 요 작품이었습니다. 8월 더위 무시하냐고요? 그 정도로 덥진 않던데 요즘은. 요 작품 바로 에거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nd Then There Were None 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저번에 우리 공포라는, 공포 및 스릴러라는 키워드로 책 추천을 막 받았거든요. 막 받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룰렛을 돌려서 바로 이 작품이 선정이 되었죠. 보시다시피 한 300페이지 정도의 그렇게 긴 작품은 아닌데, 사실 뭐 300페이지가 그치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뭐 엄청 긴 작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뭐 추리 소설이다 보니까 어떤 분량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잘 읽힙니다. 정말 잘 읽혀요. 제 경험상 저도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다 읽었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뭐 늦어도 4시간 안쪽이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3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뭐 내용상에도 뭔가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진짜 킬링 타임용으로 상당히 재미있고 책장을 넘기는 재미가 뚜렷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일단 오늘 모임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거스 크리스티의 작품을 처음 읽어봅니다. 제 기억에 저 대전집 고향집에도 정말 옛날 버전의 에거스 크리스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권쯤. 근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 그게 이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인가 뭐 그거였나, 아니면은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한 권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어, 뭐랄까 뭐 왜 안 읽었지? 저도 지금 궁금해. 난 왜 이 유명한 이 에거스 크리스티의 작품을 안 읽어봤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부터 무슨 약간 홍대병이 있었나? 홍모병이 있었나 내가? 지금도 사실 남들 안 읽는 책을 많이 읽잖아요. 여기는 계신 분들 다 비슷해. 여기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소설 많이 읽으시다시피 또 세계문학, 고전문학 잘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거 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 남들 다 읽는 건 싫어 뭐 이러는지 몰라도 저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안 읽었었고, 뭔가 또 오래된 책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뭔가 내가 읽기에 오래된 책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야한 책이 아니라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제목만 보고 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제가 어린 시절에 막 그래도 제 책은 아닌데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중에 막 그 누가 샀는지도 모르는데 막 펼쳐본 거는 이제 팡세나 팡세, 푸코의 진자 같은 걸 펼쳐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읽으려고 했었나 몰라. 다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 옛날 그때가 한 중학생 때지 않나 싶었는데, 팡세랑 막 푸코의 진자 처음에 막 펼쳐보고 이게 뭔 소리야 싶었고, 뭐 꿈의 해석,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뭐 이런 것도 좀 읽기도 했었고요. 요즘 읽고 있는 건 그렇다곤 하지만 뭐 어린 시절에 왜 안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향수 같은 책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한 바가 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으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푸코의 진자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읽다가 그냥 그때는 뭐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앞부분 좀 펼치고 뭔 소리 하고 그냥 덮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작가, 정말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면은 이 에거스 크리스티를 빼놓고 이야기는 아예 불가능하죠. 사실상 단일 작가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작가가 에거스 크리스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단연 랭킹 1위에 가깝지 않을까. 어마어마하게 팔렸거든요. 드디어 저도 읽어보았고 오늘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소설을 어릴 때 읽는 이유는 수수께끼 푸는 맛에 또 그런 게 궁금하지. 맞아, 그런 게 재밌고, 그러니까 뭔가 텍스트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면에서는 추리 소설 같은 걸 읽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10권 넘는 소설 친기집칸을 어제 나오던가요? 세털리 부인의 연인 같은 거 좀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근데 그건 또 너무 고전인가?
에거스 크리스티의 다른 추리소설 작가 감성이 달라서 어떤 게 달라요? 저는 잘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일단 오늘 뭐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할 거예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장르 쪽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이 뭔가 다른 추천작들 에거스 크리스티뿐만이 아니라 추리소설과 관련해서 다른 추천작들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대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거스 크리스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근데 정확한 발음이 뭐예요? 옛날엔 제 기억에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생각했는데 이 황금가지 버전 황금가지 버전에는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문 출판사 버전은 이름이 뭘로 되어 있었죠? 에거서 똑같네. 똑같이 에거서 크리스티구나. 정확한 발음이 아가사 아인교.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왠지 아가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황금가지 버전도 그렇고 해문 버전도 그렇고 에거서 크리스티로 되어 있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 에가서 아가사. 근데 정확히는 또 th 발음이야. 에가사. 에가사라고 해야 되나? 에거서? 에거사. 뭐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영문과에 나왔지만 여전히 좀 어렵네요. 에거서 크리스티는 일단 이 작가로 말하자면 18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태어나 1890년. 저랑 100년 차이 나요. 100년 차이. 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인류가 오랜 시간을 산 것 같기도 하고 한참 이전의 일이잖아요. 저 한참 이전의 일. 근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작품이 읽히고 있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 1890년생이고 돌아가신 건 1976년에 돌아가셨어요. 1976년에 꽤 사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1976년에 돌아가셨고 영국 출생이시고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집으로는 86권, 그러니까 66권의 탐정 소설이 있고 14편의 단편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편수만 봐도 정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거의 한 반세기 동안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썼어. 거의 한 뭐 70권 이상의 단행본 70권 이상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와 진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작가들 보통 1년에 한 권 쓰기도 하지만 몇 년에 한 권 쓰는 작가들도 많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항상 이야기하는 다작 뭐 히가시노 게이고 뭐 1년에 뭐한 3권쯤 내나 무슨 신간이 나왔는데 사고 나서 도착하고 나면 갑자기 또 배너에 떠가지고 신간 출간 왜 방금 신간을 샀는데 왜 또 신간이 나왔지 이런 느낌이 드는 작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다작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거스 크리스티 역시 상당히 다작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거스 크리스티의 대표 캐릭터, 그러니까 대표작들로는 이 포아르 경감과 미스 마플 시리즈가 있다라고 해요. 포아르 경감은 이제 정확하게 계란형 얼굴, 동그란 얼굴에 그리고 아주 멋진 수염을 갖고 있는 이 캐릭터가 포아르 경감이고 미스 마플은 약간 할머니죠, 할머니. 그러니까 전원적인 할머니가 추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얼핏 들었는데 이 두 캐릭터가 에거스 크리스티의 대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장이라는 것이 그쵸 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가진 작가니까 여기서 싸움이 납니까? 포아로이냐 미스 마플이냐 누가 더 에거서 크리스티의 대표작으로 여길만 하냐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근데 사실 에거서 크리스티가 초반에는 뭐 4살 때부터 이미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푸아로라고도 하나요? 포아로라고도 하고 푸아로라고도 하나 본데 뭐 초반에는 이제 글 쓸 때는 6번의 리젝션, 그러니까 거절을 맞아요. 출판사로부터 6번의 리젝션을 맞고 좀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에거스 크리스티가 쓰기 시작해서 성공을 하기 시작한 작품이 이 푸아로 경감 이야기예요. 푸아로 경감 이야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커리어를 천천히 쌓아 나갔다고 보는 면에서는 사실 지금의 에거사 크리스티의 어떤 시작은 또 푸아로에 있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확한 발음이 뭐예요? 제가 뭐 검색할 때는 포아로라고도 나오고 포아로라고 나오고 푸아로라고 합시다. 일단 뭐
아무튼 이 푸아로 경감이 에거사 크리스티 커리어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작품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작품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긴 했었으니까. 상류층에서 출생했어요. 에거사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꽤 부자 가문에서 출생을 하긴 했었습니다. 부자 가문에 출생을 했었고 홈스쿨링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간에는 이제 에거사 크리스티의 엄마가 딸을 학교에 안 보내고 글쓰기나 읽는 것을 좀 늦게 배우게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어림도 없지. 이미 4살 때 이미 4살 때 읽는 거를 스스로 뭐 깨우쳤다고 해야 되나? 뭐 책을 좋아해서 뭐 그래가지고 홈스쿨링을 받았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에거스 크리스티에게 어떤 득이 됐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독이 됐을 수도 있죠. 보통 홈스쿨링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로 나중에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왜냐면 상당히 학교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어떤 규율이 정립된 곳이잖아요. 근데 홈스쿨링은 아무래도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에거스 크리스티가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다닐 때 나중에 학교를 다닐 때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해요. 홈스쿨링이라는 어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그게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초반에 이제 글을 쓰고 했지만 푸아로 경감 시리즈가 192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출판사랑 계약하고 이제 본격적인 작가 활동 어떤 세일즈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또 당시에 계약한 출판사가 조금 악덕 계약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초반에 계약할 때 너무 많은 분량을 미리 선계약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계약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대작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쓰고 읽고 뭐 미친 듯이 읽고 미친 듯이 쓰고 그거 평생을 반복하니까 사실 뭐 어떤 기본 소양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작가들의 기본 소양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그거 두 개를 빼놓을 순 없어, 진짜. 특히 읽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읽지 않고 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 에거스 크리스티 역시 어린 시절부터 어떤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에거스 크리스티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도 있었고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도 있었고 두 번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남편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26년에 그러니까 에거스 크리스티가 30대 중반이죠. 30대 중반쯤에 1926년에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에거스 크리스티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에거스 크리스티는 상당히 잘 팔리는, 그러니까 뭐 매출이 뛰어난 작가였어요. 이미 이름이 아주 유명한 작가였어요. 근데 남자가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거기에 이제 충격을 먹어서 에거스 크리스티가 1926년 어느 날에 갑자기 그냥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20세기 초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26년이면요. 1926년이면 아직 20세기 초반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집 밖에 나가는 순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실종 사건이 되어 버린 거죠. 실종 사건이. 나중에 이제 또 안 들어오니까 찾다 보니까 에거스 크리스티의 차가 발견이 되는데 차 속에는 만료된 드라이브 면허증과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에거스 크리스티 역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막 이제 포상금이라고 하죠. 포상금. 에거스 크리스티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뭐 얼마를 드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000여 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되고 1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뭐 투입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대적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 작가를 찾기 위해서. 근데 한 10여일 정도 계속 찾지 못하다가 끝내 한 11일 정도 후에 찾게 되었는데 어디였더라? 요크셔에 있는 한 호텔에서 당연히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죠. 명부에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미세스 트레사 닐레라고 하는 NELE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발견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 NELE, 넬레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남편이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라고 얘기했던 여자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되게 이야기가 많은 게, 왜냐면 이게 진짜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이 에거사 크리스티가 실종이 되고 정말
막 신문에 일면에 나면서 사라졌다 빨리 찾아야 된다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엄청나게 화제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게 과연 무슨 의도였을까? 에거스 크리스티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랬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봤지만 사실 에거스 크리스티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자서전에도 따로 뚜렷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뭐 의사들이 발견되었을 때 에거스 크리스티를 검진하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에 기억 상실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뭐 자서전 작가들이나 에거스 크리스티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로는 뭐 누군가는 진짜 쇼잉이었다. 그냥 쇼에 불과했다. 남편을 좀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너무 충격이어서 어떤 그 이혼에 대한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너무 충격적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감정을 이제 조절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나간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추리소설 작가의 어떤 한 에피소드 같다는 생각도 좀 들은 것 같아요. 1926년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찾았을 때 뉴욕타임즈 1면에 나옵니다. 에거스 크리스티 찾았다고. 이거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신문 1면에 당시에 신문 1면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가장 대중적인 매체고 가장 핫한 매체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9시 뉴스에 나오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그만큼 에거스 크리스티가 이 1926년 실종 사건에 대한 이슈가 어마어마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쵸 아무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겠다 이혼을 요구하면은 누구나 이제 충격을 받고 내 배우자가 그렇게 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게 아무래도 유명한 작가고 추리소설 작가다 보니까 더욱더 이슈가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첫 남편과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아까 이제 구독자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고학자였어요. 고고학자. 미드리스트 쪽에 이 중동 쪽에 고고학자였어. 그래서 그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서 그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실제로 남편 옆에서 같이 이제 그런 고고학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에거사 크리스티 작품 속에서 어떤 고고학과 관련된 지식들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된 거죠. 어떤 참조가 된 거죠. 지금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인가? 그 작품 역시도 어떤 이 에거사 크리스티의 경험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은 작품을 쓴 작가이긴 하지만 정말 인생의 어떤 여러 경험들이 자신의 작품을 녹여낸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의 좀 재미있는 경력 중에 하나는 이제 에거사 크리스티가 이제 1890년생이니까 1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2차 세계대전도 겪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제 병원 관련해서 근무를 해요. 근데 그 1,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어떤 뭐 근무, 이제 적십자를 통해서 뭐 근무를 하면서 간호활동을 하면서 이 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돼요. 독에 대한 지식을. 아무래도 간호활동을 하고 뭐 실제로 뭐 치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약이라든지 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작품 속에서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 속에서 독으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뭐 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 시기의 어떤 경험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또 맞기에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인의 삶의 어떤 경험들을 잘 녹여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줌마들 돌맞이가 그것까진 모르겠네. 근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뭐 또 부부마다 어떻게 느낄지 워낙 다른 거라서 일반화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뭐 알지 못하죠. 에거스 크리스티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가장 많이 팔린 작가, 가장 책이 많이 팔린 작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에거스 크리스티가 이제 생전에는
생전에는 그녀의 책이 몇 부 정도 팔렸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생전에는 에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이 몇 권 정도 팔렸을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사후에도 꽤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지금 갭 차이가 좀 있는데 생전에 얼마나 팔렸을까요, 여러분? 추론 좀 해보세요. 뭐 재단도 있을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긴 했습니다. 살아생전 1천만 부. 와, 1천만 부도 적지 않죠, 여러분. 100만 부만 팔려도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작가. 와, 어마어마한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천만 부? 오, 2억 권. 오, 통이 아주 진수님보다 20배를 쓰셨는데요. 진짜 월드와이드한 작가니까 워낙 많이 번역이 되고 해외로 워낙 많이 팔린 작가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생전에는 한 3억 부 정도 팔렸다고 해요. 모든 책들이 한 3억 부 정도. 그리고 사후까지 합치면은 최근까지 합치면은 뭐 이것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 3억이 일단 생전에는 팔렸는데 사후에는 20억 부에서 30억 부 사이 혹은 뭐 그 이상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저도 왜 어디에서 20억 부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30억 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30억 부 팔렸다고 해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30억 부?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1억 부만 팔려도 세상에 역대 뭐 나오지 않을 만한 작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00만 부도 어마어마한 건데 30억 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어마어마어마. 판권은 원래 이제 회사 그 출판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가 초반에 에거스 크리스티가 나중에는 자기 출판사를 세워요. 그러면서 본인 가족이 이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과 관련된 모든 판권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황금가지 출판사 같은 경우도 이 에거스 크리스티 그 재단 공식 완역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시피 지금은 손녀가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20억 부에서 30억 부 이상 팔린 어마어마한 정말 올타임 베스트, 올타임 레전드인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다? 그 중에서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다? 바로 요거다. 바로 요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지금 이번에 읽고 있는 거겠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얼마 정도 팔렸었냐면요. 이게 1억 부 이상. 이게 1억 부 이상 팔렸었어요. 예를 들어 뭐 그치, 한 작품만 1억 부 이상 팔렸어요. 이거 하나 쓰면은 인세가 얼마야? 인세가 얼마야, 여러분? 이거 뭐 가족 경영 뭐 한 놈만 성공 정도가 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죠? 뭐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긴 했겠죠. 뭐 에거스 크리스티가 뭐 그런 걸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순간부터는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판매가 되면은,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가고, 또 하나 에거스 크리스티의 특이한 어떤 기록 같은 걸라고 하면은 쥐덫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마우스트랩이라는 쥐덫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이제 극작품이거든요. 그게 1952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 무대에 오른 극 연속해서 2020년까지 공연을 했었거든요. 계속 끊이지 않고. 그래서 거의 이제 60년 이상 연극이 계속 무대에 올랐으니까 가장 월드 레코드 상에서 오래 무대에 올랐던 연극이긴 한데 이게 2020년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 상영이 이제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코로나가 또 여기에서도 참 이걸 낄끼빠빠 못했다고 해야 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이 기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상연을 멈추게 된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에거스 크리스티의 하나의 어떤 월드 레코드 신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이래. 영국 첩보 중에서 MI5 맞나요? MI5 맞나? 원래 MI6라고 하나요? 영화에서는? 근데 원래는 MI5인가? MI6인가? 뭐 관련해서 첩보부대가 에거스 크리스티가 작품 쓴 것에서 너무 뭔가 어떤 코드 브레이킹과 관련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좀 의심이 간다. 우리 내부에 스파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뭐 그런 소동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에거스 크리스티의 지인 중에서
어떤 코드 브레이킹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뭐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도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거사 크리스티의 어떤 뭐 우리가 아무래도 돈 이야기 하면 조금 더 흥미롭게 들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례로 1950년대 그러니까 에거사 크리스티가 1976년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1950년이면은 한 60대 정도에 그녀의 연수익이 당시에 10만 프랑이었어요. 10만 프랑. 10만 프랑. 10만 프랑이 아니다. 10만 파운드. 파운드였던 것 같아. 10만 파운드. 영국이니까 10만 파운드. 에거사 크리스티의 1950년대 연수입이 10만 파운드였다. 근데 그 파운드가 2019년으로 따지면은 240만 파운드 정도래요. 240만 파운드. 여러분 지금 1파운드가 얼마입니까? 자, 계산 좀 해볼까요? 파운드 원화. 자, 1파운드가 1,600원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1,600원으로 나와요. 이거를 만약 240만 파운드라고 하면은 그럼 얼마야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8억. 연수입이 38억. 1950년대.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후에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팔린 작가이기 때문에 에거사 크리스티가 벌어들인 돈이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1년에 살아있을 때 60대에 이제 1년에 한 몇십억씩 그냥 이렇게 책 판매로 툭툭 이렇게 벌어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영화나 TV 드라마나 어떤 필름 어댑테이션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의 수입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 돈을 부동산에 묻었으면 근데 저는 뭐 사실 잘 현실 감각이 좀 없네요. 뭐 그 정도 돈이면은 부동산이고 뭐고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아닌가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몇십억이라고 하면 그냥 나는 아무 생각에 돈에 대해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뭐 모르겠죠. 네,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에거사 크리스티 작품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1939년에 나왔고요. 1940년에 이제 미국판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해 차이가 있어요. 1939년에 나왔고 1940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겠죠.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보시다시피 국내 번역으로는 이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nd then there were none이라는 이 작품의 주된 배경, 어떤 주된 설정이 되는 그 민요 노래의 끝 부분에 다섯 행을 따서 And then there were none으로 제목이 이제 잡혔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판 제목이에요. 엄밀한 의미로는 미국판 제목입니다. 이제 영국판 제목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국판에는 원래 Ten Little Niggers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흑인 비하로 이야기하죠. Niggers, Nigge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Ten Little Niggers로 원래 이제 나왔는데 1940년에 이제 미국으로 출간을 하려고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20세기 초반인 그 당시에도 이거는 미국 정서에 너무 혐오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제목을 바꾸게 된 케이스예요. 영국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이게 당시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미국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큰 인종차별적 단어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목을 바꾼 케이스죠. 그래서 Ten Little Niggers 뭐 이후에는 Ten Little Indians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Ten Little Indians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미국판처럼 이렇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에 따르면은 인종차별적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품 자체가 인종차별적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현지화에 맞게 이제 제목을 수정한 케이스 정도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영국 내에서는 뭐 원래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 이게 제목이 너무 논란이어서 제목을 수정한 케이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바꾼 케이스가 아닐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en Little Niggers, Ten Little Indians. 섬도 원래 뭐 이제 그 인디안 섬, 뭐 병정섬 이렇게도 변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판으로 출간하면서 바꾼 거예요. 미국판으로. 그리고 이제 각국의 어떤 출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출간을 한 거지.
원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영국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종차별적인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뭐 거긴 하죠. 요 정도가 일단 제가 준비한 에거스 크리스티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이슈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작품 이야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어떤 깊은 의미 이야기하기가 좀 쉽진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킬링 타임용이 상당히 강하고 추리 소설, 탐정 소설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즐기는 용이야. 그냥 즐기는 용. 저는 이 작품을 읽어보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평소에 장르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잘 안 읽는 편인데 그냥 이 작품은 폈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야 페이지. 그냥 페이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 진짜 어떤 그 기본에 충실한 작품이다. 기본에 충실한 작품이다 싶었는데 작품의 매력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법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 인간은 죄를 짓지만 드러내지 않은 죄도 있다 정도. 아 근데 이게 작품의 시작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판사가 좀 뻔뻔하다. 그러니까 작품의 시작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병정사에 모였어요. 초반에 일단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죠? 왜 우리 막 별거 아닌데 막 신경 쓰잖아. 특히 이게 추리소설이라고 하면 범인이 누구일까? 얘가 범인일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 아닐까? 사실 알고 보니까 맨 처음부터 떡밥이 있었다는지 하면서 막 캐릭터들의 설정부터 막 얘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뭐야? 어허 얘는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뭐야? 막 이렇게 막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전 초반에 좀 헷갈렸거든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인물이 많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모이고 텐 리를 니걸 그 이제 미녀가 어쨌든 동료라고 합시다 그냥. 동료가 딱 나오니까 그 순간 딱 모두 예감했죠 여러분. 모두 예감을 했죠 그죠? 동료가 나온 순간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이렇게 다 죽겠구나. 100% 이렇게 다 죽겠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다 죽겠구나. 이미 그 순간 예감을 했어. 동료가 나온 순간 다 이렇게 죽는다는 뜻이구나. 근데 지금 하하호호 웃고 있어? 이 자식들 코난을 안 봤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코난을 안 봤을 거야. 시기상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우리 영상을 키면서 이거 방송을 키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서사 이런 스토리 플롯에 좀 익숙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죽고 뭐 어떤 클리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뻔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때는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그때 뭐 사람들이 코난을 보고 김전일을 보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 그게 나오자마자 다 죽겠구나라고 뭐 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나쁘다? 판사가 제일 나쁘다. 그치? 판사가 제일 나쁘지. 뭐 이게 너무 진지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긴 하는데 어쨌든 판사의 행동은 어떤 정당성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실제로 죽이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의 목숨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뭐 선악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행동만 있을 뿐이 선악 개념은 좀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판사에게 그럴 권리를 누가 줬으면서 응? 누가 주며 뭐 관련해서 이제 뭐 덱스터라는 미드인가요? 제가 안 보긴 했지만 미드도 있고 옛날에 웹툰 중에 살인자 오 난감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꼬마비 작가 작품. 그 작가 작품도 누구였더라? 캐릭터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뭐 실수에 의해서든 처음에 실수로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뭐 실수로든 아니면은 그냥 감히 온 애들 다 때려 잡으면은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뒤가 구리고 나쁜 놈들이었다는 설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정의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주인공이 뭐 진짜 실제로 나중에는 극단으로 치닫는 내용이긴 한데 뭐 그런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제가 나쁜 놈이라 해서 내가 쟤를 때려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심정적으로는 화가 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쨌든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영역에 두지 않는다는 것, 개인의 영역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좀 있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뭐 본인의 정의감과 그 워그레이브가 이제 본인의 정의감과 살인 충동을 적절히 이제 짬뽕 시켜가지고 10명의 인간을 모아서 시행한 거긴 한데 그냥 뭐 광기지 광기. 그 정도는 광기지 광기.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것도 뭐 이제 그냥 어그레이브 판사 본인의 어떤 판단이긴 한데 근데 그나마 본인의 뭐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사고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몰라도 다 좀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개인의 영역에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가 사는 문명 사회라는 것은 어쨌든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그게 사실 올바른 방법, 어쨌든 우리가 배운 방법이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판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좀 옹호할 순 없죠. 옹호할 순 없죠. 그 놈이 아무리 뭐 진짜 살인을 저지른 나쁜 놈이라고 해도 처벌할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쵸? 판단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실제로 교수형을 시키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어디까지나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는 어떤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본인이 남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 되게 어떤 와일드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와일드한 감정. 법이 있어서 눈 이가 힘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힘들고 법이 없다면 눈 이가 가능할까요? 근데 법이 있어서 눈 이 이게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에 대한 공동 어떤 합의가 완벽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법을 통해서 이 형량에는 이만큼의 이 죄에는 이만큼의 형량이 적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가? 이 사회에 대한 법 체계가 그렇게 보면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나는 합의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고 이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솟아오를 거고 법이 없다면은 사실상 무정부주의 상태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되겠죠. 그때라면은 누군가 처벌할 수 있는 공동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개인에게 맡겨지고 그렇다 보면은 뭐 눈은 이가 가능한 걸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아, 그쵸. 손대는 순간 위험하긴 하지. 인간 마음이 그렇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이라면은 그 뒤에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곤 하고 근데 자잘한 것들은 안 참을 수도 있죠. 근데 살인은 분명히 다른 거고 그리고 뭐랄까 이 판사의 죄질이 나쁜 이유라고 하면은 계획적이잖아요. 계획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나쁜 것.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그랬다고 하면은 뭐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있어. 정상 참작의 여지. 근데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에 사람을 골라서 죽인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신도 아니면서 신적인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 오만한 행동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그레이브와 관련해선 저 역시도 정의감과 살인 충동으로 뭐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냥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물이다. 어떤 의미로 가장 악질적인 인물이다. 가장 악질적인 인물이다. 본인이 죽었다고 해서 본인 역시도 사망했다고 해서 그게 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변론이 되지 못한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은 작품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를 저 역시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르 문학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저도 이 작품은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70년, 80년 전에 쓰인 작품인데 반세기 이전에 거의 한 세기가 얼마 안 있으면 되는 정말 오래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설정 첫 번째 죽음이 예고됐다는 점. 야 이게 일단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아. 그 동요가 나온 순간부터 어떻게 나올지는 다 알아.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실행이 될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재미가 아주 아주 기가 막히죠. 그게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의 흥미를 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동요를 통해서 죽음이 모두 예고되었다는 점. 이미 어느 정도의 살인 방법이나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살짝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전혀 이제 이 참가자들, 여기 안에 이제 희생자들이라고 해야 되는 인물들은 모르면서 한 명 한 명씩 사라지는 것. 그게 이제 이 작품의 정말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장르 문학에서는 진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개가 진짜 빨라요. 전개가 휘몰아쳐. 쉴 틈이 없어. 그냥 눈 감았다가 뭐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한 명씩 계속 죽어 있어. 얘 죽고 잠깐 뒤돌면 또 한 명 죽어 있어. 다음날 또 죽어 있어. 쉴 틈이 없어. 이게 진짜 저는 장르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재미를 위한 어떤 재미, 추리, 페이지를 넘기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물론 그만큼의 서사를 쌓아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지루해서는 안 되거든요. A에서 B로 넘어가는, A 사건에서 B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이 지루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싶은데, 그게 되게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새도 없이 계속 죽어. 그죠? 그래서 한 명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마지막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려버리죠. 약간 제로백 밟은 느낌으로다가 쉬지 않고 달리지. 그런 면에서 빠른 전개가 이 작품을 왜 장르 이 추리 소설 쪽에서, 범죄 소설 쪽에서 어떤 클래식, 고전, 교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와, 이건 진짜 노빠꾸다, 노빠꾸. 그냥 쭉 달려가는구나. 근데 이 정도로 빠르게 몰아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세세한 거 안 따져요.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전개가 지루해지면은 사람들은 세세한 걸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왜?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전개가 빨라버리면은 생각을 안 해요. 그 디테일이 중요해지지 않아. 그냥 그 흐름에 그대로 맡기게 돼. 우리가 이제 차창 밖을 바라보는 뭐 좀 차 속도나 차 같은 걸 탔을 때 차창 밖을 보는 시간들도 있지만, 너무 빠르면 차창 밖을 볼 시간이 있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지. 그쵸. 누가 왜 죽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죽을 건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빠른 전개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부분은 있고, 에밀리 브란트 양은 그런가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에밀리 브란트 뭔가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타인이니까 아닌가?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닌데 재미있으니까. 전개의 속도감, 재미가 모든 걸 용서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반전 아니겠어요? 반전? 플롯 트위스트라고 하는 어떤 반전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에 누가 범인인지를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병 속의 편지를 통해서 누가 범인인지를 밝히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반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것, 죽은 척했던 거였다, 이걸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재미를 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좋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뭔가 안에 계속 떡밥을 흘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후반에 한 번에 딱 몰아치는 게 되게 좋다는 게, 이 작품 자체가 전개가 빠르다 보니까 반전까지 이르렀을 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지루하지 않으니까 반전 역시도 한 큐에 소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작품의 매력으로 두드러지는 것 같아.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루즈해지면은 끝에 가서 이르는 반전은 그렇게 오히려 좀 뭐야 라고 이렇게 김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끝에 이르러서의 반전은. 근데 이 작품은 희종일관 흥미를 잘 끌다 보니까 반전까지 한 큐에 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작품의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킬링타임이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거나 난해하거나 이런 것도 좀 없고, 그냥 이제 흐르듯이 읽으면 되는 거라서 이 작품은 분명히 교과서적인 작품이다. 범죄 소설의 교과서적인 작품이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재미는 있었는데 덮고 나니까 어라 싶은 부분도 있었을 거야. 저 역시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 작품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근데 다 읽고 나서 쭉 페이지를 덮고 생각해 보니까 좀 평범하지 않나? 이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초반에 말씀해 주셨죠. 다 죽이고 나서 생각한다. 약간 그거 아닌가? 우리는 요즘 이제 범죄 소설이나 누구 죽는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참신하게 죽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신한 트릭이 안에 들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그 살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참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히가시노랑 달라서 오히려 좀 좋았어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이게 소비하던 것과 다르면 그럴 수 있긴 한데, 고전적이다는 느낌은 들긴 했었고, 동시에 그냥 결국 다 때려 죽인 거라서, 그러니까 뭐 특별히 트릭이라는 게 없었어. 메스터는 그냥 독타서, 그러니까 몰래 독타서, 그 몰래가 얼마나 짜릿한 그것도 아니야. 그냥 몰래 독타서 죽였고, 로저스 부인은 클로라를 과하게 줘서 죽였고, 메가더는 둔기로 때려서 죽였고, 로저스는 도끼로 찍어서 죽였고, 브렌트도 도구로 죽였고, 워그레이브는 이제 총으로 뭐 결국엔 죽었고, 암스트롱은 익사 그냥 밀어서 죽였고, 블루어는 그냥 위에서 이 그 곰 모양의 마블 클럭 있죠, 그걸 떨어뜨려서 죽였고, 롬바드는 총, 그리고 클레이스는 자살, 이렇게 되어 있긴 하니까 뭔가 그 코난이나 우리 어린 시절에 코난 같은 거 보고 자라잖아요. 코난, 김전일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건 완벽한 밀실 살인 사건이야 하면서 그 범인이 어떤 얼마나 비상한 머리로 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추리가 뭐가 있을까. 사실은 여기 무대 장치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멀리서 당신은 아닌 척했지만 이걸 했고,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덮고 나니까 그냥 죽인 거네. 그냥 죽인 거네,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읽을 때에는 그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이 작품의 진짜 매력인 거지. 뭐 제가 이제 아쉬운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읽는 동안에는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계속 죽어나가니까 넘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작품의 재미나 이 작품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킬링타임용으로는 더없이 훌륭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그냥 읽고 난 이후의 감상에 불과한 거지, 재미 자체는 아주 뛰어났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 그 스테이지 부분이 정말 자살을 할까, 그 부분이 그건 역시도 자살을 시킨 걸까 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 에거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 이 작품을 되게 좋아했대요. 이 작품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작품을 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자기 딴에는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었고, 이 정해진 틀, 어쨌든 동요라는 그 정해진 틀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살인 사건을 꾸미는 그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었고 힘들었었고, 자신이 정말 노력한 작품으로 본인이 기억을 한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라지는 응접실의 꼬마 인형의 공포, 어릴 때 읽으면 무시무시, 만약에 이게 이미지화 되면은 뭐 영화나 이런 것들로 잘 표현이 되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딱 봤을 때 하나씩 사라져 있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텍스트로는 그게 완벽하게 느껴지진 않죠. 방 구조나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상상해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니까요.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좀 있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1억 부 정도 팔렸으면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니,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이고 월드 레코드급 작품인데 그 정도 풀렸으면 애착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하는데, 꼭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은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 철저하게 짜서 했다는 부분에서 에거스 크리스티도 상당히 애착이 간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미드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으면은, 제가 저번에 살짝 보기로는, 본 건 아니죠, 찾아보기로는 이제 웬만하면 그냥 원문 그대로를 충실하게 표현한 것들도 있대요. 되게 그런 것들 보면은 또 소설의 재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미지화된 형태로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제가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이 처음이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장르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이거는 안전한 추천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 작품 이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지금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좀 재밌는 작품 또 없을까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작품 인당 한 권씩만 혹시 있다면은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그거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다음에 이거 사봐야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아서 코난 도일의 공포의 계곡, 5마리 아기 돼지. 저 진짜 모르는 작품이 많구나. 영시를 향하여. 그럼 지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 놓으십시오. 뭐 채팅으로 보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편집으로 나중에 이거 추가할지 모르겠거든요. 삐뚤어진 집, 삐뚤어진 집. 5마리 아기 돼지 또 나오는군요. 잘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서점 같은데 특히 이 정도의 유명한 여기서 나오는 책들이면 대체적으로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중고 서점 가면은 이 목록 적어두시면 한 권쯤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목록들이 중고 서점 갔을 때 한 권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일강의 죽음. 그래서 목록 적어 놓으시고 중고 서점 가실 일이 있으면은 딱 검색하셔서 집어 오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에거스 크리스티 초이스 세트 그것도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역시도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을 재밌게 읽었으니까 다른 작품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으시면은 뭐 황금가지 같은 데에서 나온 거나 이 에거스 크리스티 전집 형태 초이스 세트 같은 거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고살인이라는 작품이 있나요? 예고살인? 예고살인이라 하면 저는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마르케스 작품이 생각나는데 마르케스 작품은 장르 소설은 아닙니다. 똑같이 뭔가 예고와 죽음 이게 나오긴 하지만요. 살인이 나오긴 하지만 장르 소설은 아닙니다. ABC 살인 사건, ABC 살인 사건, 사이코 서스펜스의 원조. ABC 살인 사건 하니까 저는 ABC 마트만 생각나는 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이제 에거스 크리스티 작품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많군요. 세트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서점에서 하나씩 찾아서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중고도 많을 것 같아. 이런 작품들이야말로 한번 읽고 뭐 또다시 읽진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내다 팔기도 되게 부담 없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즈에게 왓슨이 있다면 푸아로에겐 헤이스팅스,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 맞아요. 저게 이제 푸아로 경감 이야기의 첫 시작이었고 1920년대에 저 작품을 출간을 통해서 에거스 크리스티가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본인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그게 바로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 바로 저거인 거죠. 예고사인 표지가 너무 무서워요. 또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찾아볼게요. 이게 뭐 이제 어느 걸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문 출판사 거가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가? 해문 출판사 거 이거 뭐 독 같은데 뭐 약간 거미예요? 뱀인가 거미인가? 해문 출판사 예전 버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사실 요 시리즈인 거죠. 요 시리즈 포크 나이프 수저가 이렇게 있네요. 살인을 예고합니다. 예고 살인이 아니라 살인을 예고합니다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동서문화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서문화사에도 이건 진짜 약간 무슨 클래식한 표지다. 무슨 웹소설 같은 느낌인데. 쥐덫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 코난 도일 그쵸? 코난 도일의 왓슨가 처음 나오는 작품이었던가 주홍색 연구가. 주홍색 연구 역시도 저도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엄청 무서웠는데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이런 거에 익숙해진 거 아닐까. 소울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지만 이제는 그냥 뭐 그러려니 이제는 뭐 미드소마 정도는 봐줘야지 좀 무섭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 안 봤지만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는 내가 죽인 남자가 돌아왔다. 이것도 괜찮다고 솔로몬님이 추천해 주셨네요.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는 내가 죽인 남자가 돌아왔다. 크리스 작품 좋아한다면 캐나다 작가 루이즈 페니도 추천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 추천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적어 두시고 나중에 구매하셔서 가끔 독서가 지칠 때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순수 문학이나 고전 문학이나 세계 문학, 진지한 문학들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작품들 읽다 보면은. 근데 그런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기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읽어주시면은 재미있는 독서에 대한 흥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추천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 이건 읽어야 해 하면서 지금 정주영 작가, 뭐 마이클 코넬리 막 계속 추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독서 모임은 이 정도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책을 정하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름에 한 여름의 그 더위의 피크를 마무리 짓는 좋은 작품이었다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정하러 갑시다, 여러분.